어느 무더운 여름날 머슴사는 칠복이가 냇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인이 서서 허리를 굽히고 빨래를 헹구는데 날가해진 속옷 사이로 여인의 엉덩이와 소중한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어 보였다. 이를 본 칠복이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빳빳해지면서 이상야릇한 감정이 치솟았다. 그래서 여인의 뒤에 서서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소중이를 꺼내 살짝 여인의 그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금방 빼서 얼른 달아나려다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에 깜짝 놀란 여인이 돌아서서 빨래 방망이를 들고 소리쳤다. 야 이놈아, 왜 나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소리치자 칠복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난 아무 짓도 안 했소. 내 길을 가다 실수로 잠깐 넘어져 손가락이 당신 엉덩이에 살짝 닿은 것뿐이오.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칠복이는 여인에게 이렇게 변명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눈을 부릅뜨면서 다시 외쳤다.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손가락이 닿은 정도라면 어찌 이렇게도 내 소중의 언저리가 오래도록 뜨끈하고 이상야릇한 느낌이 든단 말이냐?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아니, 내 손가락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칠복이의 계속된 변명에 여인이 다시 소리치며 외쳤다. 이놈아, 내 말이 사실이면 어디 다시 한번 손가락을 넣어 보거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면 학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 12시에 뒷산 약수터에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 도깨비에게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소중이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선비는 무당의 말대로 밤 12시에 약수터에 갔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술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술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술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선비는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소중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소중이가 커진 것이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선비의 소중이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균 사이즈가 되려면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밤 12시 선비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목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메밀목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메밀목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제 선비는 웬만큼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소중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소중이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도깨비님, 부디 이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짱 좋아. 대박 좋아. 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선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비는 큰 뱀에게 깔려 죽었다고 한다. 옛날 중국의 어떤 남자가 산길을 가다가 빛바랜 백골 하나를 발견했다. 남자는 무덤도 없이 떠도는 망자의 처지가 안타까워 백골을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이름 모를 망자는 이제 그만 편히 쉬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그날 밤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겁에 질린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어느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라고 하옵니다. 비라니?
비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소저 양귀비라 하옵니다. 자칭 양귀비라는 여인이 말했다. 안녹산의 난으로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해 사냐에 버려진 지 벌써 수십 해. 무덤 하나 없이 떠돌다가 오늘에서야 겨우 서방님을 만나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왔사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양귀비에게 몇 번에 걸쳐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의 귀에도 들어갔고 친구는 그 일이 너무 부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절세미녀 양귀비라니 부러워 죽겠네. 그래서 혹시 자기한테도 그런 행운이 굴러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숲속을 헤매어 다니다가 마침내 돌무더기 사이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던 백골 하나를 발견하였다. 남자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 백골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백골의 인자가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연기가 피어오르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남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당신은 뉘신데 이 야심한 시각에 남의 집에 나타난 것이오? 비라고 하오. 비라니 설마 절세미녀 양귀비시오? 아니요. 나는 장비라고 하오. 아니 장비라니요? 당신 같은 대장군께서 어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네, 일찍이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해 죽임을 당해 백골이 묻힐 자리를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떠돌던 차에 오늘 귀공께서 신이 나를 장사 지내 주셨소. 그래서 그 신세를 갚고자 네 이렇게 달려왔소. 자, 그럼 어서 시작합시다. 시작하다니요? 뭘 시작한단 말입니까? 겁낼 것 없소. 내 오늘 밤 최선을 다해 극진히 서비스해 드리리다. 그렇게 남자는 바라던 대로 생애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머슴 사는 칠복이가 친구 박서방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박서방은 집에 없었고 그의 부인이 문을 열어주는데 빼어난 미모의 그녀는 안타깝게도 벙어리였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박서방, 이 친구는 어딜 나갔나요? 그러자 벙어리 부인은 칠복이를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갑자기 등을 돌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한껏 물이 오른 허벅지와 엉덩이를 보여주며 술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눈요기에 칠복이는 기분이 몹시 좋아졌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전 지금 그 친구의 행방이 궁금할 뿐인데요. 그러자 부인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술병을 가리키는 그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친구 부인의 연이은 행동에 어느덧 가운데 다리가 화가 나기 시작한 칠복이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안 돼, 그 집만은 엄연히 친구 부인인데 내가 어떻게 참아야만 해. 칠복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무슨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전 그럴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 단지 그 친구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막무가내였다. 여전히 치마를 걷어올리며 술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계속되는 부인의 행동에 기분이 묘해진 칠복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뛰쳐나왔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당사자인 친구 박서방이 막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이를 본 칠복이가 소리쳤다. 이봐, 큰일 났네. 자네 부인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되다니? 내가 자네가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엉덩이를 들쳐 보이고 술병을 가리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칠복이의 말에 박서방이 낯빛도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건 말이지. 우리 남봉꾼 남편이 지금 술집에 있습니다. 이런 뜻일세.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은 아랫마을에 갔다가 한 과부를 보고 흑심을 품게 되었다. 아니 이 마을에 이런 과부가 있었다니.
스님은 어찌저찌하여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지나가는 승려이온데 오늘 밤 이 집에 큰 화가 있으니 제가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스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과부의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무르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조용히 과부가 자는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달빛이 하얗게 비치는 가운데 한껏 무르익은 과부의 맨살이 드러나 보였다. 스님은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이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구나.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바랑에 넣은 다음 그것을 석가래에 걸어놓고 알몸인 채로 천천히 과부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과부도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여태껏 쭉 스님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과부는 스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쁜 나머지 두 손으로 힘껏 끌어안아 넘어뜨려 버렸다. 갑작스런 과부의 행동에 스님은 무척 당황했으며 한편으론 덜컥 겁이 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른 문 밖으로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석가래에 걸어둔 바랑을 들고 간다는 것이 그만 새 둥지를 들고 주행랑을 치고 말았다. 때마침 먼동이 터오르고 있었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아니, 스님, 왜 홀딱 벗은 몸으로 새둥지를 들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당황한 스님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무엇이냐? 이 마을에 큰 풍년이 온다고 합니다. 옛날 색을 밝히는 어떤 스님이 기방에 들러 재미를 보고 가려고 하였다. 홍춘이, 나는 홍춘이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누군가가 들이닥쳤다. 홍춘이 안에 있어. 나 포졸 길쌈이요. 아니, 이 시간에 포졸이라니. 스님, 얼른 침상 밑으로 몸을 숨기시지요. 홍춘이 잘 있었어. 겁나게 보고 싶었구려. 기생의 방 안으로 들어온 포졸은 이런저런 잡담만 늘어놓을 뿐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이에 기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포졸 나리께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납시었어? 그야 당연히 우리 이쁜 홍춘이 보러 왔지. 근데 포졸 나리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그래, 궁금한 것이 뭔지 말해보시게. 만약 스님이 기방에 출입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 파기한 죄로 소중이를 자른 다음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지. 침상 밑에 숨어서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간이 콩알만해졌다. 포졸은 기생을 희롱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윽고 두 사람은 침상으로 가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또 한 번의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었다. 홍춘이 안에 있어? 나 포도대장이요. 포도대장님이 오셨어요. 이런 큰일이 나버렸구만. 순식간에 얼굴이 사색이 된 포졸은 기생이 시키는 대로 침상 밑으로 몸을 감추었다.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포도대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느덧 정색을 한 기생이 포도대장에게 물었다. 아니 포도대장님, 이 시간에 어인일이신가요? 어인일은 우리 홍춘이 보러 왔지. 근데 포도대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스님이 이런 곳에 출입하다가 발각되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나요? 포도대장이 말했다. 그야 불도로서 규율을 위반했으니 곤장 20대를 맞고 추방을 당하게 되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침상 밑에 숨어있던 스님이 기어나와 포도대장에게 말했다. 포도대장님, 어서 소인을 잡아가십시오. 어서요. 저 밑에 있는 포졸에게 잡히면 소중이가 잘리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아내를 잃고 10년째 호라비로 지내다가 다시 새 장가를 들고 싶었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통해 어떤 참한 과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처음부터 과부인지는 알고 재혼한 것이긴 하지만 혼례를 치른 다음 첫날 밤에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굴에 주름이 심한 것이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 올해 몇 살이오? 내 36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더 들은 것 같구려. 신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은 46입니다. 신랑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니 그러면 어찌 36살이라고 했소? 그리고 방금 46이라고 했지만 내 눈은 못 속여. 아무래도 더 들어 보이니 진짜 나이를 말해보구려. 그 말을 들은 신부는 다시 말했다. 사실은 54입니다. 속여서 기분이 언짢으시겠지만 용서하십시오. 제가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요리도 잘하고 집안 살림이든 뭐든 다 잘합니다. 평생 지아비로 섬기고 따르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허허, 이거 참 54살이면 나보다 나이가 훨 많은데. 그런데 신랑은 신부의 나이가 그것보다 더 들은 것 같아 몇 번을 다시 물어보았으나 역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더 이상 실토하지 않았다. 신랑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궁리 끝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신랑은 시치미를 뚝 떼고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신부가 묻자 신랑이 말했다. 내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장독대에 가서 고추장독의 뚜껑을 단단히 덮고 와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쥐들이 고추장을 물어가 하나도 남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들은 신부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내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내 나이 70이 넘도록 쥐가 고추장 물어간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어느 날 노총각 나무꾼이 산길을 가고 있었다. 나무꾼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에게도 언젠가 이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때 폭포 아래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니 저 여자는 누구지? 혹시 선녀가 아닐까?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나무꾼은 혹시 선녀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달려가 보니 이게 웬걸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다. 아니 뭐야 할머니잖아? 좋다 말았네. 실망하고 돌아서는 나무꾼에게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이봐요, 총각. 잠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무꾼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뭔데요? 사실 난 하늘나라 선녀예요. 그런데 그만 옥황상제님의 노여움을 받아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젊은 남자와 이상야릇한 것을 한다면 난 다시 선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옥황상제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선녀로 돌아가면 당신의 부인이 되어 평생 섬기며 살아가겠어요. 나무꾼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보아하니 모쏠 같은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 참말이지요? 진짜죠?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군요. 나무꾼은 선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할머니와 최선을 다해 이상야릇한 것을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변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몇 번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꾼은 하는 수 없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할머니와 몇 번 더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였다. 모든 힘을 다 사용한 나무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선녀로 변하는 거지요? 그 말이 끝나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선녀로 변했다. 고마워요. 나무꾼님 덕분에 다시 선녀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와 100년 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진짜 선녀로 돌아온 게 맞아요? 그러자 선녀가 말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상제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만 먹을 테니 걱정 마세요, 서방님. 옛날 어떤 의원이 부인과 아들, 딸 두 남매를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의 아들을 잘못 치료하여 그만 그 집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보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어떤 집의 여자 아이를 치료하다 약을 잘못 써 아이가 죽고 말아 이번에도 자기 딸을 내어주고 말았다. 이제 의원은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고 내외는 서글픈 마음을 되씹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의원님, 우리 집 환자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환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아내가 몹시 위급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자기 아내를 힘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큰일 났소. 박서방 아내가 위급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쩌면 좋겠소. 조심해서 치료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오. 이번에는 틀림없이 당신 차례구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박서방이 미남이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치료를 잘못하여 박서방의 부인이 죽게 되었고 아내를 내주고 말았다. 모든 가족을 잃은 의원은 삶의 낙을 잃어버렸다. 가족들과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제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스님이 되어야겠다. 의원은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왔다. 의원님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의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의원을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위독합니다. 뭐라고요? 집이 어딥니까? 바로 가시지요. 어느 날 서당에서 어린 친구들이 공부는 하기 싫고 심심하기도 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녀석이 말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냐? 그거야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지. 아니야. 의원에 가서 좋은 약을 지어 먹어야 해.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공연히 말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자나무 밑에 모여있는 노인들한테 가서 장수 비결을 알아보자고 하였다. 할아버지, 올해의 춘추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86살 먹었지? 무슨 장수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몸에 해로운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단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시지. 아하, 그렇구나. 또 그 옆에 있는 노인을 붙들고 물었다. 할아버지 춘추는 올해 얼마나 되셨어요? 내 나이는 올해 101살이지. 그럼 무슨 특별한 장수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에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이 혼자 살았단다. 너희들도 색을 멀리해. 그럼 나처럼 오래 살 수 있어. 아하, 그렇구나. 그러던 가운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장수하는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저 노인들하고는 다르지.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또 기생들하고도 어울려서 인생을 즐겁게 살았지. 사람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다고. 너희들도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겁게 살아. 아하, 이 말이 정답이구나. 근데 할아버지는 춘추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금년에 얼마나 되셨어요? 내 나이 말이지. 이제 겨우 40밖에 안 먹었는걸.
옛날 어느 판서대감의 사위로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밥을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뭐 먹어? 아내의 눈을 피해 여종과 종종 이상야릇한 짓을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은 여종에게 가려고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아내가 코를 크게 골면서 자는 척을 하였다. 옳지, 틀림없이 잠들었구나. 박서방은 아내가 정말 깊이 잠이 든 줄 알고 살금살금 여종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잠시 후 아내는 이때를 놓칠세라 문을 꽉 잠그고 소리쳤다. 도둑이다 도둑! 도둑 잡아라! 이 소리에 모든 식구가 놀래서 일어났고 판서대감은 종들에게 명하여 도둑을 잡도록 하였다. 도둑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보던 종들은 대청마루 밑에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엉덩이만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 도둑놈이 숨어있다. 이놈 어서 나오너라. 안 나오면 엉덩이에 불을 붙여버리겠다. 이에 종들이 들고 있던 불로 엉덩이를 지지려 하자 한 여종이 뛰어나와 말리며 말했다. 멈추세요. 저 엉덩이는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남자를 끌어내어 보니 정말 박서방이 아닌가. 다음날 박서방의 아내와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서방님 엉덩이라고 말한 여종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며 말하였다. 너로 인해 서방님께서 큰 변을 모면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다 너의 공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서방님의 엉덩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엉덩이에 점이 없는 것이 판서대감님 엉덩이가 아니라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였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였고 비록 단칸방이지만 남양에 아늑한 초가집도 하나 있었다. 그런데 크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9살과 7살 먹은 아들들 때문에 부부간의 밥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밥을 먹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무렵이었다. 부부는 간만에 눈이 마주쳐 서로 위기가 투합해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골칫거리였다. 저 녀석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궁리 끝에 묘안이 떠올랐다. 옳카니?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방이 몹시 춥구나. 나가서 모아놓은 장작을 좀 가져다가 방에 불 좀 지피지 않겠니? 예, 아버지.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형제는 신나게 뛰어나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때다 하고 그 사이에 모처럼 신나게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밖에서 한참 불을 지피던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야, 가서 방이 뜨거워졌는지 알아보고 와. 동생은 형이 시키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틈으로 잠시 방 안의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동생은 곧바로 형에게 달려가 말했다. 형, 불 그만 떼! 너무 뜨거운가 봐.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가 있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 옛날 어떤 마을에 원님이 계시는 관아의 담벼락이 어찌된 영문인지 공중변소가 되고 말았다. 이에 원님은 노발대발하여 아래 것들에게 엄히 단속하라고 일렀다. 아니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담벼락에다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내 잡히면 엄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어느 날 결국 4사람이 잡혀왔고 원님은 한 사람씩 문초하기 시작했다. 발칙한 놈들 같으니라고 내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 첫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너무 급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놈 시끄럽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자물쇠 장수이옵니다. 그래, 자물쇠 장수라.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에다 자물쇠통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대장장이 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쇠망치로 두드려라. 다음 세 번째,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목수이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단 말이지.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대패질하도록 하여라. 마지막 네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엿장수이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 어림없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잡아당겨 쭉 늘리도록 하여라.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용하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무당은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방법이 없다. 없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간절히 부탁하자 무당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악한 신에게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부적을 받아왔다. 1년 후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무런 저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주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아기가 부르는 사람이 죽는 것이었다. 엄마. 아기가 엄마를 부르자 그 다음날 엄마가 죽었다. 할머니. 아기가 할머니를 부르자 그 다음날 할머니 역시 죽었다. 아빠는 저주받은 아기가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아기를 뒷산에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산에 버리고 내려가려는데 순간 아기가 아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아빠는 어차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빠는 죽지 않고 일어났다. 어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살아있네? 살아남은 아빠는 가족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밭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집 아줌마의 원통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여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어?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선비가 살았다. 어느 날 선비는 장가를 가기로 마음먹고 색식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비는 여자들이 자신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고심 끝에 세상 울적 모르는 순진한 수처녀를 색식감으로 삼기로 하였다. 선비는 어떻게 하면 수처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친구가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그럼 그걸 구분할 무슨 방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당연하지. 친구가 말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첫날 밤에 알몸을 하고 색시한테 자네의 소중이를 보여주는 거야. 무엇이라? 소중이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 사람 참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소중이를 보고도 뭔지 모르면 그게 바로 수처녀라는 증거 아니겠어? 옳거니. 선비는 친구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부자 선비는 중매쟁이를 통해 금방 색식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윽고 첫날 밤이 되었다. 술을 한 잔 걸친 선비가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자신의 소중이를 신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번 만져보기까지 한 다음 신부에게 물었다. 색시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아니,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서요?
남자들만 갖고 있는 그거지 뭐긴 뭐예요. 대뜸 내뱉은 색시의 대답에 선비는 잔뜩 인상을 쓰며 호통을 쳤다. 이런, 넌 수처녀가 아니로구나. 나의 재산을 노리는 나쁜 계집 같으니 당장에 물러가거라. 하고는 그녀를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또 어찌어찌하여 고른 다음 색시에게 물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는 한술 더 떠서 소중이를 보자마자 흥분부터 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너는 음란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썩 물러가거라. 선비의 눈에 수처녀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수소문 끝에 나이도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처녀를 색시감으로 맞았다. 선비는 첫날 밤에 다른 여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어보았다. 색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오? 처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무엇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선비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이건 남자들한테만 달려있는 그 무엇이냐 소중이라는 것인데 이걸 정말 모른단 말이지. 그러자 색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머, 그렇사옵니까? 전 그게 너무 작아서 소중이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사옵니다. 하늘나라의 여러 선녀 중에서 유독 바람기가 심하고 속세에 관심이 많은 선녀가 있었다. 아, 하늘나라는 너무 따분해. 재미있는 것도 하나 없고. 여기 있는 도령들은 순진해서 하늘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심심해 죽겠네. 그러다 어쩌다 어느 선배 선녀가 지상에서 나무꾼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옳거니? 바로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선녀는 남자를 찾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는 어느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연못으로 찾아갔다. 선녀는 듣던 대로 옷을 훌훌 벗어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잘생긴 나무꾼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옳지. 드디어 나의 수건을 원없이 풀게 되는구나. 저 잘생긴 나무꾼이 틀림없이 내 옷을 훔쳐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선녀가 있는 쪽을 슬쩍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도끼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뭐야? 아직 날 못 본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선녀는 좀 더 나무꾼 근처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기다렸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를 본 채 만취하고 계속해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못한 선녀는 할 수 없이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나무꾼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봐요, 나무꾼 씨. 소문 못 들었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도대체 왜 날개 옷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꾼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여기 금도끼 준다는 신령님 소문 듣고 왔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김대감댁 여종 춘심이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있었으나 산달이 다가오자 더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버렸다. 그것을 알게 된 산악기로 소문난 주인 마님이 춘심이를 불러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야 이거사, 그러기에 내가 뭘 하더냐? 사내들은 죄다 도둑놈들이니 절대로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르지 않았더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어린 것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천벌을 받아 배가 부른 것이니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니까짓게 길바닥에서 굶어 죽던 말던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마님. 춘심이는 울먹이며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제 아무리 못난 종년이기로써니 아기를 베는 게 그처럼 잘못된 일인가요? 마님께서도 작년에 아기를 낳지 않으셨나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이 당당하게 대꾸했다. 난 너와 다르다. 내가 뵌 건 대감님의 아기였으니까.
그러자 춘심이는 울음을 딱 그치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옛날 한 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어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외딴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은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오니 외간 남자를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례가 되는 줄은 아오만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없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자가 연신 사정하자 처음엔 꺼려하던 여주인도 나그네의 처지가 안 됐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이 근방엔 달리 집도 없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주인의 허락을 받은 나그네는 곧 건너방으로 안내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그네는 미모의 안주인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지요? 아직 안 자는데요.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의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혼자 주무시려니 적적하시지요. 그 말에 나그네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나그네는 말까지 더듬고 말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다.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같이 주무시지요. 총각, 나랑 같이 자. 나무꾼 춘삼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다.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데 이를 어쩐냐. 춘삼이가 연못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퍼엉하고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춘삼이에게 물었다. 이 금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춘삼이는 정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정직한 지고 내 너에게 이 도끼를 모두 다 주겠노라. 춘삼이는 정직하게 말한 대가로 산신령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모두를 선물로 받았다. 이게 웬 떡이냐? 역시 사람은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춘삼이에게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바로 그거야. 며칠 후 춘삼이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 연못으로 다시 갔다. 그리고 부인을 밀어 연못에 빠뜨려 버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산신령이 나타나 춘삼이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냐? 그 여자는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춘삼이는 이번에도 정직하게 대답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 잠시 있다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와 또 물었다. 그럼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냐? 그 여자도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이 말했다. 아주 정직한 지고 내 상으로 너의 진짜 부인과 내 사랑스런 두 딸을 모두 너에게 줄 터이니 데려가 잘 살도록 하여라. 그렇게 산신령과 춘삼이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박진사댁 마님이 여종과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화가 난 마님은 끝내 여종을 쫓아내기로 작정했다. 내 인연 당장에 이 집을 나가거라. 하지만 여종도 지지 않았다. 흥!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요. 여종은 즉시 보따리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짐을 다 챙긴 여종은 일어서면서 마님을 노려보았다. 여종은 아직까지 분이 덜 풀린 모양인지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마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나리께서 그러시는데 음식 솜씨로 보나 집안일 하는 것으로 보나 마님보다는 쇳내가 훨씬 더 낫다고 하던걸요. 여종의 말에 진사마님은 그저 눈만 흘길 뿐이었다. 그러자 여종이 이번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밤에 그거 하는 제주도 마님보다는 쇳내가 훨씬 뛰어나다고 그러던걸요. 인내심의 한계가 온 마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나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내 인연 어디 두고 봐라. 만일 그 말이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종은 이를 악물고 노발대발하는 진사마님의 표정을 고소하다는 듯 한동안 살펴보더니 잠시 후 얄밉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요, 나리가 아니라 행랑채 오서방이 그러던걸요.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처녀가 있었다. 어느 날 처녀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큰 소중이를 가진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목소리가 가느다란 남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큰 소중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야. 여자는 어찌저찌하여 인물도 준수하고 괜찮은 남자 중에 특히 목소리가 가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밤에 그것을 할 때마다 남편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정말로 못 들어줄 지경이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라, 황홀해 죽겠네.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흥이 다 빠져버려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만합시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고민 끝에 보이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소중이를 조금 잘라내야 합니다. 부인이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당신의 정, 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면 까짓것 당신을 위해 조금 잘라내도 상관없어. 그렇게 의원은 남편의 소중이를 조금 잘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부부는 다시 밤일을 하게 되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부인은 남편의 목소리가 굵직해져 듣기 좋긴 한데 소중이가 작아져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전보다 더 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어도 좋으니 의원을 찾아가 다시 원래대로 소중이를 붙이기로 하였다. 그렇게 다음 날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 날이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저번에 자른 것을 다시 붙여야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소중이를 붙여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다시 못 붙여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일은 하지 않고 밤낮 잠만 자는 게으른 데다 조금 모자란 남편이 있었다. 아내가 그런 남편을 보다 못해 말했다. 여보, 산에 가서 나무라도 좀 해와요. 무슨 놈의 힘이 있어야 가지. 힘이 없거든. 소를 몰고 가서 싣고 오면 되지요. 그렇게 남편은 산에 가서 제일 큰 나무를 골라 그 밑에다 소를 묶어놓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니 나무가 소 위로 넘어져 그만 소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소를 버리고 오고 있는데 물가에 오리떼가 있는 것이 보였다. 나무도 못 구하고 소도 죽었으니 오리라도 몇 마리 잡아가야 되겠다. 남편은 오리를 잡기 위해 도끼를 던졌더니 오리는 안 맞고 도끼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도끼를 꺼내기 위해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는데 찾다가 허탕만 치고 나오니 벗어놓은 옷이 없어졌다. 그래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홀랑 벗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장독대 위에 도롱이와 삿갓이 놓여 있었다. 아니, 저건 뭐지? 도둑인가? 남편은 도둑인 줄 알고 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만 장독만 깨지고 말았다. 아니, 이거 오늘 일진이 사납구만. 그나저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배가 출출한 남편은 부엌으로 들어가 선반을 더듬다가 마침 선반 위에 놓여있던 칼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만 칼이 떨어지며 코를 베고 저 밑에 있는 소중이도 쳐버린 것이다. 아이고, 나 죽네. 부엌에서 아파 죽겠다고 우는 소리가 들리자 아내가 자다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아니, 왜 안 들어오고 여기서 울고 있어요? 소가 그만 죽어버렸소. 돈 주고 다시 사면 그뿐이지. 울 것 없어. 도끼도 잃어버렸소. 장에 가서 또 사면 되지. 울 것 없어. 옷도 잃어버렸소. 새 옷 꺼내서 입으면 되지. 울 것 없어. 장독도 깨뜨렸소. 새로 해서 담그면 그만이지. 울 것 없어. 코도 베었소. 밥 잘 먹으면 3살이 차오르니 울 것 없어. 근데 또 그 밑에 있는 소중이도 없어졌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의 머리를 잡아뜯고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며 남편이 말했다. 여보, 그래도 방울 2개는 붙어 있어.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대감이 젊은 첩을 두게 되어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나 소중이가 작동되지 않아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리하여 대감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소중이에 좋다는 파란 가루약을 구입하였다. 대감은 그 약을 베개 밑에 감추어 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술에 두어 숟갈 타서 몇 주 동안이나 마셨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 비싼 약을 먹는데도 어찌 소중이가 묵묵부답일꼬?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당새가 대감이 약 먹는 것을 엿보고는 틀림없이 좋은 약이라 생각하여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노리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이지? 맨날 대감님 혼자만 좋은 약을 드신다니까. 어느 날 마당새는 대감이 출타한 틈을 타 그 약을 훔쳐 몰래 마시고 나서는 10여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대감은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자 다른 종에게 물었다. 아니, 이놈의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되도록 보이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로다. 가서 마당새를 찾아오너라. 잠시 후 마당새가 도착하자 대감이 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찌하여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마당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대감마님께서 베개 밑에 좋은 약을 숨겨두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소인이 지난번에 그 약을 훔쳐 따뜻한 술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감님께서 약을 훔친 것을 알아차릴까봐 겁이 나서 며칠간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팔이 의원에게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이 말했다. 뭐라고? 어쩐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내 이 돌팔이 놈을 그냥 마당새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대감과 마당새는 의원으로 쳐들어갔다. 야, 이 돌팔이 놈아, 몇 달 전에 내가 500냥이나 주고 사간 그 파란가루 약이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냐? 늙은 내가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젊은 마당새 놈이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이놈아, 당장 내 돈 500냥 돌려내라. 그 말을 들은 의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대감마님, 그 약은 먹는 게 아니라 소중이에 바르는 약인데요.
옛날 어느 고을 사또가 억세고 사납기로 소문난 아낙네를 붙잡아다 꿇어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었다. 내 인연, 어찌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이냐? 이런 천하의 고약한 년 같으니. 그 말을 들은 사나운 여자가 말했다. 사또나리,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밖에 없는 저는 돌봐주지도 않고 맨날 술집에만 돌아다니며 살림을 모두 탕진해 없애버리니 어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된 것인데 어찌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또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뭐라고? 이런 방자한 계집을 보았나? 당장 주리를 틀고 목을 쳐야 할 것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 되는 사람이 잔뜩 겁을 먹고 놀라며 말했다. 사또나리, 우리 부부가 서로 옥신각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의 상처는 제가 그만 실수로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난 상처이지 부인이 때려서 난 상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제 부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 부인이 사또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 주막집 기생한테 푹 빠져 가산을 탕진한 남편을 때린 것은 엄연히 아내의 의무인데 어찌하여 거꾸로 아낙네를 나무라고 벌을 내리려 하시오? 사또나 되는 양반이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오. 부인이 사또를 크게 나무라자 사또는 당황하며 말했다. 얼른 저 여자를 풀어주고 집으로 보내주어라. 잘못하다간 나도 문턱에 넘어져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길지 모르겠구나. 옛날 어떤 마을에 색을 밝히는 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감의 집에는 나이 17세의 삼월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다. 이 여종은 어릴 때부터 대감 부인의 안방에서만 같이 자라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 규방 처녀와 다를 바 없이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대감은 그 아이를 한번 품어보고 싶었으나 잠시도 부인이 방을 비우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 의원인 박 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부탁하였다. 이보게 친구, 날 좀 도와주게.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할 터이니 자네가 이리저리 말 좀 해주게. 내 잘 되면 꼭 섭섭치 않게 살해하겠네. 수일 후 밤에 대감이 크게 아픈 척 연기를 하였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대감,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가서 의원 좀 불러오너라. 아버지 숨이 넘어가려고 한다. 집안 사람들이 대감을 크게 걱정하여 박임원을 불러 진맥하게 하였다. 아니 며칠 전까지 멀쩡하던 양반이 어떻게 갑자기 병환이 이토록 위독하게 되었어? 의원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 의원 생활을 50년 했지만 이 병에는 어떤 약도 소용이 없구려.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이에 크게 놀란 아들이 의원에게 애걸하였다. 어찌 좋은 방법을 생각지 않고 죽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의원이 얼마 동안 깊이 생각하는 척하더니 핵약이 합당한 것이 없으나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얻기가 곤란해 답답할 따름이요. 하고는 한숨만 쉬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이 몸이 달아 비록 어렵다고 하나 제가 있는 힘을 다하여 구하겠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의원이 말하였다. 이 병의 원인은 가슴과 배에 한기가 가득 맺혔기 때문인데 이것을 낫게 하는 방법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16에서 17세의 수처녀를 얻어서 따뜻한 방 한가운데서 병풍으로 바람을 막은 다음 알몸으로 가슴을 서로 마주대고 안고 누워 땀을 흘리면 나을 수가 있어. 그 외에는 어떠한 약도 소용이 없어.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으니 조상치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그 말을 들은 대감의 부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의원날이 안방에 여종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라서 아직까지 문 밖 구경도 하지 못하였고
지금 나이가 17세이니 만약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이 아이를 한번 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옳거니 과연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면서 대감에게 의원과 어머니의 말을 고하였다. 이제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 밤 병풍으로 방안을 가리고 여종에게 치마와 저고리 끈을 풀게 하여 대감의 이불 속으로 들게 하였다. 그래 사모라, 네가 나를 살리려고 왔구나. 대감마님, 사머리가 아니라 춘자예요. 아니 글쎄, 사머리 고년이 알고 보니 돌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지 뭐예요. 염려 마세요. 지금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대감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